네. 네.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강연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 게임 개발에 대한 노하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 강연에서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좀 다른 강연에서 이제 IP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도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떻게 IP를 구축해야 되는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승리여신 니케가 2년 반 동안 서비스를 해오면서 게임 외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IP를 확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니케가 스토리를 기반으로 글로벌에서 굉장히 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은 유익하지만 쉽게 구성했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승리여신 니케 디렉터 유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순서는 굿즈,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2차 창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 중에 굿즈라던가 행사를 통하여 좀 흑자를 내는 게임이 손가락에 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카더라로 들었던 이야기들은 좀 흑자를 내는 게임들이 많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듣곤 했는데 니케가 이제 음악회라던가 뭐 굿즈 생산이라던가 오프라인 행사 등의 다양한 니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역사가 길진 않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들이나 한국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들 위주로 해서 좀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게임 개발사도 그리고 퍼블리셔도 에이전시도 이쪽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상 노하우를 보유한 곳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니케 개발팀과 시프트업 회사 자체에 이런 노하우를 좀 축적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오프라인 이벤트나 굿즈를 준비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저희 시프트업 니케 개발팀 그리고 제가 굿즈와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해왔던 경험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표나 매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유저 여러분들의 감성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지표나 매출도 중요한데요.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뭐 에이전시나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 하니까 뭐 사업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뭐 행사, 즉 다회차의 행사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의 굿즈나 행사의 그런 디자인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유저분들에게 만족감 있는 행사 경험 등을 주어야겠죠. 어쨌든 가장 먼저 IP 확장에서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굿즈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는 기념품이 아닌 이상 뭐 오프라인 행사장이라던가 팝업 스토어 같은 혹은 온라인 또 마찬가지고요. 여러 상품을 준비하고 유통하게 되는 통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굿즈의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성 등 제작부터 유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굿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협력업체에게 피드백을 주고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니케에서 굿즈를 처음 제작할 때는 어떤 굿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그 에이전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만들거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라는 판단도 좀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굿즈 중 하나죠.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굿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소비자분들이라고 할게요. 소비자분들께서 즐겨 찾는 범용성이 있는 굿즈라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굿즈 제작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모든 굿즈를 아크릴 스탠드로 할게요. 라는 제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저희가 아크릴 스탠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굿즈들 유저분들께 좋은 기분 좋은 오프라인 행사장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판매 굿즈를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의 굿즈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크릴 스탠드도 얼마나 이미지에 그 밀착을 시켜서 아크릴을 절삭하는가. 그러니까 요 아크릴 스탠드는 보면은 그 사이드에 이렇게 유리가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얼만큼 이미지에 밀착해서 절삭을 하는가, 혹은 아크릴 투명도를 얼마나 맑게 유지할 것인가, 이미지는 또 얼마나 선명한가, 스탠드 부분에 아크릴 스탠드가 잘 끼워지는가, 사이즈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등등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서 아크릴 스탠드 제작하는 단가의 수준이 약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좀 디테일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품별로 이제 하나씩 이런 특성들을 설명하기에는 거의 강연장을 하루 임대해야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몇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굿즈 상품을 좀 통상적인 개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포토카드나 캠 배지, 키링, 아크릴 스탠드 이런 제품들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 판매량을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품들은 좀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굿즈 판매 시에 좀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상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또한 제작에 필요한 기간이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측면에서의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낮고 제작이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니즈도 맞물리는 편이기 때문에요. 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는 만들고 싶어하고, 많은 분들이 아크릴 스탠드나 뭐 키링, 캠 배지 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 상품들이 좀 무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판매 상품 중에 이 상품들의 비율이 너무나 높으면 사실 행사장 혹은 뭐 팝업 스토어 같은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구성이 상당히 빈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 난이도가 낮고 리스크가 낮은 만큼 사실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빈약해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스크 패드라던가 머그컵이라던가 음반, 키캡과 같은 제작 난이도나 접근성이 좀 보통 수준인 미들급 상품들을 함께 배치하여 좀 풍부한 구성으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필수 상품, 아크릴 스탠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필수 상품의 경우 전체 굿즈의 절반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굿즈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좀 한 번의 행사나 팝업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차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좀 행사마다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트 상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50%, 40%, 10% 필수 상품이 50%, 구성력을 담당하는 미들급 상품이 40%, 하이라이트 상품이 10% 정도의 구성으로 이렇게 굿즈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유저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가 되는 데에 뭐 적절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트 상품, 10%에 해당하는 하이라이트 상품은 주로 뭐 피규어나 아트북 이런 제작 기간이 길거나 난이도가 다소 높아서 좀 희소 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들급 상품들도 이런 하이라이트 상품으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저희가 레드우드 LP 턴테이블이 그런 하이라이트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런 하이라이트 상품이 존재하는 그런 컨셉의 행사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이제 미들급,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미들급에서 하이라이트 상품을 구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들급에서 하이라이트 상품을 구성하는 행사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 행사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이랑 뭐 깊은 연관이 있다, 혹은 그 어떤 캐릭터가 게임 매니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게임과 관련된 혹은 음악과 관련된 상품이 이번 행사장에 좀 하이라이트 상품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굿즈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좀 범용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라이트급 상품을 50%, 그리고 약간 단가가 올라가지만 구성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들급 상품들은 한 40%, 그리고 행사장의 성격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상품을 10% 정도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이제 판매 수량만 가지고 베스트셀러 상품을 따진다면 웬만해서는 아크릴 스탠드가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사장에서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품들, 특히 필수 상품들은 이런 구성들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크릴 스탠드는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크릴 스탠드는 과거에 이제 피규어 시장에 좀 일부 지분을 가져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크릴 스탠드가 그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고, 그 중에서도 SD 캐릭터를 활용한 아크릴 스탠드가 더욱 상품성 그리고 범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판매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그 5개의 니케를 두고 배경을 뒤에다 설치하는 디오라마 아크릴 스탠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니케 게임 뷰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게임보다 구성력 측면에서 조금 더 행사 그런 굿즈 상품이 더 풍부해 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좀 게임의 특성에 맞는 멋진 굿즈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게임 혹은 각 IP에 어울릴 만한 우리만의 굿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니케의 특이한 IP 확장 경험인데, TCG로 전개했던 니케 상품들이 모두 다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맨 앞에 있는 그 유니온 아레나의 레드우드 카드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마켓에서 1,8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좀 이렇게 니케가 좀 TCG 시장에서 크게 성적을 낸 것은 뭐 이쁜 캐릭터의 카드 출시를 좀 원하는 그런 TCG 시장의 니즈도 있었지만, IP 확장 시점과 맞물린 뭐 유니온 아레나의 사업 전략이나 뭐 바이스 슈발츠의 한국어 출시 시점, 한국어 버전 출시를 니케와 동시에 출시를 해주셨어요. 바이스 슈발츠에서. 그리고 니케로 TCG 시장에 뛰어든 니벨 아레나, 기획력 등 좀 TCG 제작업체들의 아이디어와 전략이 좀 빛이 났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니케가 뭔가 잘했다, 개발사에서 뭔가 했다더라 라기보다는 좀 저 TCG 회사들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과 이미 충분히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TCG 시장의 IP 확장을 시도하신다면 좀 TCG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우리 IP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하시어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케이스도 어쨌든 저희 시프트업 니케 개발실보다는 그 TCG 업체들에서 굉장히 좀 잘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니케에서 좀 잘 팔렸던 상품이에요. 예, 작년 여름에 진행했던 그 한국 니케 전시회 행사에서 판매했던 제 캠배지인데요. 다르게 생겼죠. 네, 사실 그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캠배지 제작을 몇 번이고 거절을 했었어요. 안 하겠다. 이거 왜 만드냐? 사람들은 니케를 좋아하는 거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몇 번 거절했었는데 에이전시에서 좀 삼고초려로 시험 삼아서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디렉터 분들께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도 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분명히 아니, 누가 아저씨 굿즈를 좋아하겠어. 그냥 분명히 악성재고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품절이 되더라고요. 필그림보다 더 빨리 판매가 되어서 좀 놀랬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제 덕질을 하려고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고 봤더니 좀 이렇게 가차를 돌리실 때 그 부적으로 좀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가차가 안 뜰 때마다 좀 판매된 캠패치 중에 좀 상당수는 이미 밟히거나 버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부디 원하는 결과를 가차 몇 번 안 돌려도 빠르게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케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국가나 권역에 따라서 굿즈를 소비하는 문화나 습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이타백이라는 존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타백은 한국에서는 좀 낯선 물건일 수 있겠지만 일본의 TGS나 행사장에 가보시면은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좋아하는 캐릭터의 포토카드나 아니면 캠패치 등을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좀 도배를 외관에 이렇게 여러 개수로 이렇게 도배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여러 개수로 이렇게 외관을 꾸미시고 내부에는 캐릭터 인형을 넣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굿즈를 장식하시고 들고 다니면서 행사장에서 같은 팬을 만났을 때 난 이 캐릭터의 팬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용도의 가방입니다. 본인의 최애를 소개하는 거죠.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한 상품들에 대해서 재판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캠배지나 그런 포토카드 등 재판매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화들과 습관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소외받는 캐릭터가 없도록 최소한 좀 라이트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캐릭터들에게 제작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인기가 조금 부족한 뭐 인기가 정말 많은 뭐 레드우드나 라피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인기가 좀 덜한 캐릭터들에게도 포토카드나 캠패치 등을 만들어서 자신의 최애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본인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문화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탑백으로 다른 나라의 그런 굿즈 소비 문화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의 문화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SNS 등에서 본인의 최애 캐릭터 굿즈가 출시되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와, 드디어 이 캐릭터도 굿즈가 출시가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굿즈 출시 캐릭터에 대한 좀 선정 기준도 저희 나름대로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인기도가 높은 캐릭터가 많은 굿즈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좀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캐릭터들은 특별히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굿즈가 만들어질 일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에이전시나 행사장에서 그런 운영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하게도 인기도가 좋은 캐릭터 위주로 판매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리고 개발팀이 조금 더 나서서 이번에는 이런 캐릭터의 굿즈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등 좀 신경을 쓰면서 비인기 캐릭터들도 최소한의 굿즈들
예를 들면 아크릴 스탠드와 캠 패치 정도는 확보될 수 있게 신경을 쓰고 업체에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모든 캐릭터의 굿즈를 이렇게 한 번에 그 하나 행사에서 다 만들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캐릭터 굿즈를 어떻게 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행사나 현재 우리 게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이벤트 같은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캐릭터가 그런 최소한의 굿즈는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왜 내 캐릭터 굿즈는 안 나와, 내 최애 굿즈는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좀 원하시면은 SNS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굿즈도 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고민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굿즈로 출시할 캐릭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행사장에 우리가 어떤 굿즈들을 어떤 비율로 행사장을 꾸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캐릭터 굿즈를 출시할 것인가에 대한 캐릭터를 선정했다면 다음은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서로 다른 굿즈더라도 동일한 리소스를 활용한다면 좀 희소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스포츠 타올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그 캐릭터 이미지가 머그컵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 동일한 리소스를 가지고 다른 굿즈를 구성했음에도 둘 다 사기에는 약간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약간 희소 가치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리소스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굿즈를 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저런 기존에 존재하던 리소스뿐만 아니라 좀 신규 리소스를 제작해서라도 신선함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굿즈뿐만 아니라 이 신규 리소스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그 강남 신세계백화점 팝업에도 비슷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행사장을 꾸미는 데에 그런 신규 2차 창작 리소스들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팬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리소스 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좀 시도를 하고 팬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실 2년 반 동안 제가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굉장히 한 20분 만에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다음은 굿즈를 제작했다면 배포하거나 판매할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좋은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뭐 일부 국가별 혹은 권역별 문화나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 빼고는 글로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행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화적인 차이나 지리적인 차이가 지리적인 특성이 좀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좀 이런 국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먼저 일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게임 외부로의 IP 확장이 가장 활발한 나라예요. 뭐 일본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하철, TV 같은 데서 굉장히 손쉽게 그 게임 광고 등이 나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TV CM이나 지하철 외에도 편의점, 돈키호테 같은 잡화점에서도 좀 다양한 서브컬처 콘텐츠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축적된 노하우가 좀 많아요. 제가 남은 강연 시간 대비 지금 말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축적된 노하우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니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IP 확장 규모를 가진 게임들도 존재하고요. 이미 시장의 인프라 노하우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IP에 대한 이해도만 높은 에이전시를 찾으면 사실 오프라인 행사가 굉장히 수월하게 구축이 되는 편입니다. 특히 우린 캐릭터 게임이야 혹은 스토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임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임이 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뭔가 이렇게 나서서 발벗고 뭔가 하기보다는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우리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에이전시를 찾아서 행사장을 구성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 번은
그 교토에서 진행하는 니케 행사 중에 그 아라시야마역과 콜라보하는 그런 스탬프 랠리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그 스탬프를 다 찍으면 굿즈를 받는 그런 단순한 행사인데요. 그런 행사에서 그 캐릭터의 오태를 재현한 마네킹을 선별한다거나, 예를 들면 아니스의 오태는 이렇게 나와, 모더니아의 오태는 이렇게 나와라고 마네킹을 정말 디테일하게 선별한다거나, 캐릭터 등신대가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등 좀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탬프 랠리는 사실 이렇게 정해진 스팟을 돌며 뭐 스탬프를 찍는 정말 단순한 행사이지만, 좀 스팟과 그런 스팟 사이를 이동할 때 디젤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진 그런 소장용 티켓을 보여주면 전철을 탈 수 있다던가, 아니면 디젤이 운행하는 듯한 그런 전철을 타볼 수 있다던가 하는 등 굉장히 소소한 요소들이 유저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팝업 스토어부터 올리 전까지도 상대적으로 개발사에서 적은 피드백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좋은 퀄리티 행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현지 에이전시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 행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다양한 방식의 행사가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벽면에 벽화를 그려놓고 굿즈를 붙여놓고 유저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떼어가는 뭐 필오프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2.5주년 행사를 뭐 리틀 머메이드의 버블 레어리어라고 진행한 게 있는데, 그런 버블 레어리어 행사가 사실은 일본의 필오프 행사, 그런 간단한 행사를 한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좀 이렇게 한국화를 해봤던 이벤트였는데, 좀 규모가 작은 이벤트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규모가 작은 이벤트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이외에는 성우분이 직접 그 대사를 낭독회나 뭐 게임 팬미팅, 아니면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연극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될 때 상당히 부럽고,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들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서 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운용하기에는 수월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행사들을 개최할 수가 있고요. 이 행사들을 각 행사마다 그 컨셉이나 테마를 명확하게 설계하시는 게 좋아요. 행사 자체의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 행사마다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과 테마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바니걸이나 뭐 그런 특정 테마가 아니더라도 봄철 아니면 겨울 이벤트를 테마로 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니케 같은 경우는 특정 스쿼드를 테마로 해서 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행사 하나하나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운용을 해야 좀 그 일본의 많은 수의 행사들을 좀 커버하고 유저분들께서 만족감 있는 행사를 여럿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런 오프라인 행사나 굿즈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개발사 혹은 IP 홀더의 개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구성, 아까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디테일함들보다는 볼거리나 놀거리가 좀 많은 것이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무대 행사, 그리고 다양한 굿즈 품목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반응을 얻는 그런 효과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행사의 성격 자체는 일본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지만 개발팀의 수고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의 수를 일본만큼 운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위해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행사의 효과는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행사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그 유저분들의 그런 범위, 지역 범위 등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좀 특수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에 비해서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음료 콜라보 아니면 뭐 편의점 등 좀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신규 리소스나 SD 리소스를 활용해서 구축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권의 경우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수월하게 이동하기도 어렵고 뭐 행사를 이렇게 자주 개최한다고 유저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약이 있는 편인데요. 이것을 억지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서구권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소재를 좀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권은 레딧이나 아니면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좀 밈을 생산하고 가지고 노는 문화에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인데요. 이런 놀이 문화를 위해서 좀 밈화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그런 서구권을 케어하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니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MLB 그 패드리스와 다저스 팀의 좀 공동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MLB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니케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비록 경기장이라는 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야구 경기는 사실 TV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중계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적합한 IP 활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서구권에서 진행하기를 좀 희망하신다면은 뭐 애니맥스포 혹은 게임스컴과 같은 종합 전시가 가능한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니케 유저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 오프라인 행사 기회가 많지 않은 서구권에서는 이런 종합 행사를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서구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SF 소재나 몬스터 같은 소재가, 혹은 음악적으로는 EDM, 락 같은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오프라인 이벤트를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몇몇 행사는 제가 이제 방문하기도 하는데,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주로 제가 방문하지 않는 행사들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좀 행사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동남아의 경우가 이제 그 열기가 좀 사진으로 뚫고 나오는 정도로 좀 뜨거운 편인데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권역 내 이동이 이제 그 서구권처럼 쉽진 않아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금 국가별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행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징뿐만 아니라 좀 2차 창작의 특징인데요. 오프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2차 창작의 특징인데, 코스프레 의상 표현이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한다면 동남아만의 또 다른 IP 구축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행사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케의 경우는 이벤트가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그 하이라이트, 스토리의 기승전 결에 해당하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2부의 후반 시점이 되어야 하는 이 하이라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시점보다 더 빠르게 행사를 개최하거나 늦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좀 이벤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좀 명분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여운이 이미 사라져서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하이라이트 시점에 맞춰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테마, 이번 저희 니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와 이렇게 융합해서 진행하는 그런 테마 이벤트가 아니라
조금 더 범용적인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범용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벤트가 시작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게임에 조금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행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잘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국가 혹은 권역별로 전략을 세웠다면 행사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행사에도 좀 여러 가지 서사를 담아 두시는 것이 유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 오프라인 이벤트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이제 신데마스라고 부르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 기념 행사였거든요. 그 오프라인 이벤트를 참여했는데 일방통행으로 된 선형적인 구조의 행사장이었고요. 그 도입부에 모든 이벤트에 연역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로로 들어가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벤트들의 캐릭터의 의상, 캐릭터들의 무대, 캐릭터들의 명대사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면 모든 캐릭터들을 하나의 무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공연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엔 유리구두를 두고 지금도 말하면서 저는 좀 감격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유리구두를 두고 서비스 시작 일자부터 종료 일자가 써 있어요. 와, 이 구성을 보고 제가 신데마스를 막 그렇게까지 엄청 즐겨 플레이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이런 서사들을 담고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때 챙기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유리구두 다음에는 굿즈를 팔더라고요. 네, 제가 성과를 뭐 지표로 본 건 아니지만 당연히 굿즈도 잘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 굿즈 디스플레이 잘하는 게 좋다. 특히 다른 게임들과 함께 디스플레이할 일이 있는 행사라면 굿즈 디스플레이 잘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네, 디지털 콘텐츠 여러 가지 뭐 음악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니케는 오리지널 곡, 어레인지하지 않은 오리지널 곡 수만 약 500곡이 넘었어요. 사실 이거 파이널 판타지 14 갖고 있던 기네스 기록을 넘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기네스 등재하려고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룬스케이프라는 게임이 1000곡이 넘는 오리지널 곡으로 등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그래프님이 한 5년 정도만 기다려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음악 쪽에도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스모그래프님의 음악 스타일이나 니케 음악 스타일이 서양 쪽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게임 스토리와 이벤트가 가지는 각각의 서사마다 잘 어울리는 BGM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팬 서비스들도 진행하고 있고 뭐 하나의 온라인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온라인 팬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니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죠. 뭐 인공위성의 영상을 띄우기도 했었고 물 속에서 드로잉을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저런 샌드 아트에서 게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는 폭죽이랑 드론 쇼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폭죽이랑 드론 쇼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왔어요. 우주 다음엔 어딜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지휘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팬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뭐 코믹스라던가 사건 만화 같은 스토리 파생 콘텐츠들도 일부 팬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IP가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캐릭터와 세계관을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벌써 오버하고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2차 창작이나 아니면은 이런 IP 확장이 꼭 필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 도로롱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니케가 글로벌에 잘 알려진 게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도로롱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도로롱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누가 니케가 어떤 게임이야? 라고 하면 도로롱 나오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서브컬처에서의 2차 창작이나 이런 IP의 상당한 부분들은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로롱도 저희 지금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좀 활용도 높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IP 전개에 대한 생각 얘기하면서 좀 마칠게요. 제 자리입니다. 창고 아닙니다. 좀 너저분하죠. 어쨌든 개발팀이 이런 IP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관리하고 서비스에 나가기 위해서 예상한 것보다 한 개발팀 규모를 1.5배 정도까지는 늘려두시는 걸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IP 확장 활동들을 해나간다면 세계관이 붕괴하거나 캐릭터가 붕괴하면서 사실상 게임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 그리고 굿즈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시프트업에서 IP 운영 관리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고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임의 완성은 프로그래머가 하고 게임의 첫인상은 아티스트가 하고 게임의 롱런은 기획과 내러티브에 결정된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기획과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아트부터 시스템 구조적인 측면까지 전체적인 게임의 설계를 기획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국의 기획자는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업무 바운더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은 기획, 아트는 아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IP 위주로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IP가 잘 관리되기 위해선 사실 게임부터 롱런할 수 있는 베이스가 갖춰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기획과 내러티브에 대한 업계와 회사 차원에서의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한국 게임 업계에서는 IP 확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후속작에만 쓰더라고요. 이런 굿즈나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다른 미디어들은 잘 안 쓰고 후속작에만 사용을 하는데, 물론 후속작이 상당히 매력적인 IP 확장 영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후속작들이 전작에서 BM만 변경이 된다거나 그래픽만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캐릭터 이름과 스킬 이름만 똑같고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IP 확장을 시도하는 게임이라는 것은 전작이 나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게임이었을 텐데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사업적 판단에 근거한 IP 확장은 IP 브랜드 가치를 좀 훼손시키고 IP 확장에 대한 기회비용이 소멸하게 되는 IP 소비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한국은 사업팀 내에 운영 조직이 있고요. 중국은 운영팀 내에 사업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이 먼저인지 아니면 운영이 먼저인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국 업계에서도 분명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프트업 내에서는 이제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를 살아감으로써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들을 페이 투 러브라는 용어를 활용하는데요. 이 페이 투 러브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잘 축적해 나가서 한국에서도 성장과 BM 중심의 게임들이 아닌 좋은 게임들이 잘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P 매니지먼트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서브컬처 게임들은 PVE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PVE 게임들은 컨텐츠 분량이 부족해요. 아시겠지만 컨텐츠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주로 경쟁, PVP, 전쟁이 있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 이런 PVE 게임에서 부족한 컨텐츠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 이벤트, 굿즈, 그리고 IP 컨텐츠들이에요. 이런 컨텐츠를 즐김으로 인해서 유저분들이 게임을 더 다각도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게임을 잠깐 떠나신 유저분들도 그런 오프라인 이벤트를 계기를 통해서 복귀하시기도 해요. 특히 그런 게임 외적인 IP 활동은 내가 게임을 접었어라도 소식을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VE 게임에서 해야만 하는 복귀 유저 중심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IP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IP 매니지먼트는 PVE 게임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임 운영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보이게 될 많은 기대자들이 IP 확장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좀 멋진 게임과 서비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발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게이머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니케는 게임뿐만 아니라 좀 게임 외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기억을 품고 추억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제나 완벽하고 멋진 개발팀은 아니에요. 저희 개발팀은 사실 이러한 유저분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야기를 쓰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재미있으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니케와 스텔라블레드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네, 잘 오셔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석이었습니다.